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윳돈 예금하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쥐꼬리 이자를 주고 서민이 막상 돈 좀 빌리려면 문턱이 높아 대출받지 못하기 십상인데요. 이 답답한 현실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직접 만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 금융인데요. P2P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누적 대출액 3,600억여 원, 대출 잔액 1,750억 원.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대출금. 그런데 이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P2P 금융업계에서 명실상부 1위를 굳히고 있는 부동산 P2P 금융사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다. P2P 금융이란 은행 아닌 핀테크 업체가 개인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한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양태영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 국내 최초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 테라펀딩을 설립.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형 주택공급업자에게 개인 소액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꾸준히 부실률 0%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4명으로 시작해 2018년 현재 75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기까지 국내 P2P 금융의 새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양태영 대표. 이제는 국내 최초에서 국내 최대로 대한민국 제3의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인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다. 자,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님. 네. 아이고,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P2P라는 말은 사실은 신문기사에서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우리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P2P 네. 테라펀딩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개인과 그다음에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이자를 수익으로 받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금융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7년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산업이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 한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업체 수는 한 160여 개 정도 되고, 그다음 전체 시장 규모는 한 3조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테라펀딩은 누적 대출액이 3,700억 정도로 가장 많은 이제 대출 지급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업계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부동산에 특화된 네네. P2P라고 네네.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나요? 주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장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서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건물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소형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건설 자금을 대출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공사가 이 건물을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은 이 건물이 준공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큰 시공사들은 아파트 건설하지 이런 소형주택을 건설하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다세대 주택, 네네. 뭐 연립주택, 네네. 이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영세 시공사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받기가 어렵다 보니 기존의 그 사채 시장에서 많이 자금 조달해서 건물을 짓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회사가 생기다 보니 저희 쪽에 이제 대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평균 12%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제공해드리고 지금 이제 조금 뭐 이제 큰 아파트들 말고 네네.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잖아요.
상당수 돈을 못 빌렸어요? 자기 자본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그냥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짓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셔야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죠. 근데 그 외부라는 채널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기가 어렵다 보니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또는 투자를 받거나 또는 시공하는 회사에게 외상공사라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대출받아서 그때 공사비를 드릴 테니 그냥 외상으로 먼저 건물을 지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게 이제 소규모 그걸 건축회사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직접 짓는 분들을 이제 시행자 또는 시행사 또는 건축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접 공사를 하는 회사를 이제 시공사, 건설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상당수의 그렇게 소규모로 다세대나 연립주택 지는 분들이 네네. 대부분 상당수가 땅이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분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문턱이 높아서 못하고. 맞습니다. 대출 그럼 그분들이 다 대부업체로 상당한 분 갔었어요? 이제 일부 대부업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10억을 다 대부업체에서 조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억은 지인한테 빌리고 한 3억은 또 지인의 지인한테 뭐 투자를 받거나 또 나머지 한 2억은 시공회사한테 외상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머지 3억은 또 사채업자한테 또 끌어다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죠. 야, 그 사채업자한테 가면은 그게 네네. 뭐 한 20%씩 뭐 그냥 최고금리로 최고금리로 최고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24%. 아, 24%. 네네네. 살인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한국은행이 지금 오늘 또 1.5% 동결시켰는데, 네네네네. 야, 24% 네네네. 살인적입니다. 네네네. 아, 이제 그런 수요를 네네. 이제 P2P 업체가 수요하면서 네네네. 양질의 저금리의 자금을 네네네. 공급해주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기존에 이제 뭐 P2P가 없었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금 계획이 중간에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조달이 적시 안 되게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금 조달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미 기존에 조달했던 비용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팔아도 수익이 안 남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금융이자 빚더미에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사업을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건물이 올라가다가만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같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고요. 사업은 망하는 것이죠. 설사 만약에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도한 비용이 거기에 지금 금융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자재를 좀 굉장히 낮은 품질의 자재를 쓴다든지 해서 주택의 품질이 낮아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완성된 주택들이 뭐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 팔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제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부실한 주택을 결국 서민들이 또 떠안게 되는 거죠. 자, 그저 놀라운 게 네. 2014년부터 하셨죠? 네, 2014년 말. 지금 네. 거의 이제 4년 정도.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부실률이 0%예요? 네, 현재까지는 부실난 케이스가 없습니다. 아니 저기 뭐 은행같이 조심스러운데도 담보대출하고 네. 있는데도 부실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아니 도대체 부실률이 0%라는 게 전 믿기지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부동산 건설 자금 대출, 뭐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스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허가 리스크라고 해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데 이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결국은 대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저희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은 아예 그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허가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양 리스크인데 대부분 이 분양이 안 되면 결국 금융기관이 이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이 그 준공되는 세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빌라 같으면 뭐 8세대, 12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준공이 되면 시중은행에서 금리 5, 6%짜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갈아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건물이 완공되면 그대로 다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사실 분양 리스크가 저희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준공 리스크거든요. 아까 금융기관에서 제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한 우리가 모르는 시공사가 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 결국 건물이 완성이 안 되면 이거 부실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가 돼서 내부에 저희가 건설 이제 전문 인력들이 이제 내부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내보내고 나서 그 건물이 완성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공정 관리를 직접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공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다 대부분 준공이 돼서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실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모든 그 투자하는 그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기에 다 공정 그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 지금 규모가 몇천억 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이 이제 라이브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 한 6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관리하시는 분이 6명 정도 있는데 1인당 한 10개 현장 정도를 이제 공정 관리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현장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사람은 더 필요하니까 직원은 더 늘어나야 되고요. 네. 야, 그러면 조달하는 입장에서도 중금리로 한 12%대 네네네. 하고 네. 그 투자자들은 이제 부실료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한 사람들은. 네,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그건 개런티가 안 되고요. 예, 당연히 뭐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도 생길 수 있고 부실도 생길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가면 뭐 개중에는 한두 개 정도는 뭐 부실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 한 평균 수익률이 8%? 네, 그 저희가 결국 대출 받으신 분들이 내는 이자가 그대로 투자자한테는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자가 12%로 빌려갔다. 그럼 저희가 12%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분산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테라펀딩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수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소정 수수료도 저희한테 이제 내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세후로 8% 정도 최종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요즘 8% 하면은 굉장히 그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 고수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액수가 제한이 있다고요? 네. 투자 액수가? 현재 그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뭐 부실이 생겼을 때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이제 원래 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2P 업체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1,000만 원까지만 투자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뭐 신용대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법인 대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투자할 때는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만? 네, 저희는 부동산만 하니까 이제 저희 쪽에는 1,000만 원만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좀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그 8% 수익이라도 1,000만 원밖에 못 하는 거네요? 네, 현재는 그런데, 또 이제 너무 이제 방향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면 이제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이제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분들은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두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펀드 투자나 이런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금융거래 잔고가 5억 이상인 분 또는 뭐 재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은 한도 제한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투자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에도 투자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은행 연계형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펀드를 통하면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서 뭐 1억 이상씩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 은행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기보다는 저희 상품을 이제 자산운용 회사에서 이제 펀드로 이제 상품을 출시를 해서 그 펀드를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게 일찌감치부터 네, 활성화됐던 겁니까? 네네네. 그쪽 그 서구에서는 어느 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2007년도에 영국에 이제 조파라는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뭐 여러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랜딩 클럽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뭐 대충 규모. 지금 대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014년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 그 회사가 상장했었는데 그 나스닥에 상장할 때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8조 정도. 8조? 네네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곳은 뭐 우리는 이제 저 부동산 같은 경우 1,000만 원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렇게 제한하고 있나요? 거기도 이제 그 승인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개인들한테 열어두었고요. 이제 약간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재산이 1,000만 원이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재산이 10억 이상인 분들도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더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해둔 것이고요. 지금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서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좀 뭐 그 연령이나 아니면 투자 규모나 어떻습니까? 지금 테라폼의 경우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기존에 거의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이제 그 형성이 돼 있고요. 대부분 30대 중반 남성 직장인이 가장 그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그 영역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의 보통 한 투자 금액은 어떻게 좀 굉장히 상이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최소 투자가 10만 원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개인들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또 최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씩 2번 투자하면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령대가 좀 더 내려가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는 이렇게 투자자의 자금을 이렇게 네네. 잘 구하고 있다. 네. 뭐 그 부분의 투자 보호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장 이 가이드라인 처음 도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고객의 자금을 P2P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뭐 들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행의 신탁을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투자금을 예치를 하고 그다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고객이 입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이제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건 이제 당국이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금 분리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대출이 나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한테 사실 그 자금을 그대로 주는 게 원래라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주가 이 자금으로 건물 공사하는 데 쓰지 않고 뭐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이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부실화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주한테 그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건축주가 선정한 시공회사에 이제 그 공사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공사가 부도 나버리면 건물이 올라가다 멈추겠죠. 근데 그 알고 보니 시공사가 그 밑에 이제 하도급 업체들한테 공사비 지급 안 한 내역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라는 이제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하면서 현장을 점유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우려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대출을 실행할 때도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그 자금을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탁회사에다가 두고 각 공정별로 이제 저희가 하도급 업체한테 자금을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중간에 자금이 유용이 되는 경우도 없고 중간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시공회사를 교체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건물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또 은행 신탁에 맡기고 또 나갈 때는 또 부동산 신탁으로 신탁회사에,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신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떼먹고 도망갈 일은 별로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참 요즘 우리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6. 그 제가 듣기로 이제 직장 생활은 거의 네네. 경험이 없고. 네네, 맞습니다. 참 대학도 또 중퇴를 네,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중퇴를 했는데 네. 요즘 85%가 대학을 갑니다. 네네. 고졸. 네네. 그 85%가 가서 뭐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 가더라도 거의 네네. 뭐 인문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네. 야, 그것도 이제 그 금융이라는 산업이라는 네네. 게 우리가 좀 낙후돼 있고 굉장히 또 규제가 심한 산업인데 네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직장 네. 경험도 없이 대학도 중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용기나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네. 학교를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잘 된 거네. 직장 생활을 네, 그렇죠. 할 수가 네, 차라리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대기업으로 취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짧게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고용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부동산이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를 이제 오래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투자를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경매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 못 받으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이제 뭐 대출금을 다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케이스를 이제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이런 건축자금 대출도 중간에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이제 많이 경매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굉장히 안전한 담보 자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 영역을 이제 방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그 소외된 이제 금융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어떤 이제 저희랑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를 보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 가져와서 지금 그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역의 중금리 대출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면 이건 대출자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도 굉장히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인해서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해볼만 하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시작을 하게 됐었죠. 자, 보니까 이 테라펀딩 3억으로 30억 건물주주 되기라는 교육이 아주 그런 그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존에 건물을 짓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이 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5년, 10년, 땅 사서 집 지어서 팔고, 이제 이걸 하셨던 분들인데, 실제로 일단 이 건축 사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낮은 품질의 주택을 많이 양산을 해서 결국 그 피해가 그 주택을 구매하는 서민들한테 이제 전가가 된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데 왜 높은가를 보면 그 주택의 원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기타 금융비용과 같은 이런 비용들이 결국 이제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결국 주택의 원가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사실 꿈꾸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약간 집을 그래도 좀 사볼 수 있겠다라는 조금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 보니, 일단 이런 소형주택을 건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땅을 직접 사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주택이 20년, 30년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안 좋은 주거 환경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땅에 이런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 꼭대기층에는 주인이 거주를 하고, 밑에는 좀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든지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주택을 좀 더 공급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저희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건축 교육을 좀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억이 소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건물 가격이 수십억이니까 그 돈이 다 필요 없고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이제 금융을 잘 이용을 해서 이 건물을 지으면 그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어쨌든 가치도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주택에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그 밑에는 임대를 주면서 노후의 소득 보장도 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니즈가 많았고 제대로 된 이런 부동산 건축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 오히려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퇴직하고 나서 마땅히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킨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편의점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퇴직금으로 내가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오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는 그분들한테 좀 필요한 많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좀 제공을 일단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펀딩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는데 P2P 업체가 앞으로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상장이요? 상장 포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일단 결국 이제 저희가 메인 사업 자체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금융인데 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뢰는 어디서 생기냐면 결국 이제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원래 생각했던 수익을 이제 돌려드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더 꼼꼼하게 프로젝트를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해서 어쨌든 연체 부실을 지속적으로 이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 된다면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저희한테 오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사실 걱정은 딱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형성장의 목표를 잡기보다는 네네. 꾸준하게 우리가 안정적이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시스템 계속 구축해야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성장이 따라오다 보니 직원도 많이 늘 것이고 이제 회사는 더 성장할 것이고 그럼 지금 저희 회사에 이제 투자한 또 주주분들이 계세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또 그분들이 언젠가는 또 상장을 통해서 또 수익 실현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단기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올해 목표는 연체 부실을 0%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걸 한번 달성해보자. 사실 이런 게 이제 저희 내부의 목표인 거죠. 아니 P2P 업체들이 이제 부동산 P2P들이 좀
꽤 있죠, 부동산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실률이 거기도 이렇게 뭐 거의 0%, 1% 이래요. 대부분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곳들은 예, 부실률이 낮은 편이고요. 없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꽤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출을 내보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 투자자에게는 쏠쏠한 수익, 네네. 을 남겨주고 또 우리 또 건축하시는 분, 다세대 네네. 이런 네. 중소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리의 자금 네네. 조달을 위해서 좋은 중개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오늘 양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중산층의 62%가 퇴직 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이 노후 준비에 대안이 되길 바란다는 양태영 대표. 부동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테라 펀딩의 기업 사명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부실률 0%의 신화 또한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